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오늘 2019년 1월 FOMC 리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OMC 리뷰와 더불어서 각종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중요한 이슈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시장에 두 가지 견해가 지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견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했듯이 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을 야기시킨 대차 대조표 축소를 더 빨리 끝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기존의 정책 기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지 않을 거다. 따라서 기존의 명분을 고수한다면 대차 대조표 축소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 시장은 대단히 실망할 수 있다. 근데 결국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블룸버그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그밖에 노무라 증권의 분석 내용은 결국 틀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죠. 이거 하나의 예상이었고 만약에 기존의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 주장들이 나름대로의 명확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었고 결국 현재 정부, 트럼프 정부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이야기가 그대로 FOMC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OMC 전문에 대한 성명서 전문을 번역을 해본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 FOMC에서 썼던 그런 단어들이 변경이 되었거나 추가되었던 부분이 굵은색으로 표기가 된 거고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회의를 가진 후에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경제활동은 기존에는 이제 스트롱이라는 매우 강력한 단어를 썼는데 조금 단어의 수준을 낮췄습니다. 솔리드, 그러니까 이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부 단어가 낮아졌다. 강도가. 그리고 최근 수개월간 일자리는 대체적으로 강한 증가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이것은 이제 일단 연준이 관리하는 실업률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죠. 가계지출은 강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기업 고정 투자는 지난해 앞선 시기에 강한 증가세가 완화되었다. 사실상 증가세가 둔화된 거죠. 투자 쪽에서. 그리고 연준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인플레이션과 식료품, 에너지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모두 2%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 기법에 따른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낮아졌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게 최근 수개월 동안 낮아졌지만 설문 기법에 따른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조사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한마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위원회는 고용을 최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일부 지속한다라는 이 얘기를 삭제를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책 기조 변경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2.25%에서 2.5%로 현행 유지. 이거는 모두가 다 예상했던 거죠. 위원회는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고용시장 호황, 그리고 위원회의 상하대칭 2% 목표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이 유력하다는 판단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삭제된 내용이 있어요. 경제 위험 요소가 대체적으로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 위험 요소가 대체적으로 진정되지 않았다라고 다시 본 겁니다. 한마디로 FOMC가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와 금융 상황,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데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그 경기 둔화 그리고 이것이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을 해보고 금리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실물 경제 흐름이나 다른 지표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동결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채권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리고 코맥스의 그 선물 지수에서 봤듯이 거기서 다 그 예상되는 게 2019년 동결이잖아요. 사실상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FOMC에서도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연내 동결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뭐 광범위한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뭐 이런 건 항상 했던 마무리 멘트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외하고요. 어쨌든 이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서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지만 작년 9월 FOMC에서는 이제 3회라고 계속 유지를 해왔지만 12월에 2회로 낮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유지.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에는 아직 문제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 둔화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경제 지원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제 지원을 위해서. 경제 지원이라는 것은 경기가 약화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준비. 그리고 문제가 될 경우 긴축 정책도 중단하겠다. 이제 슬슬 이제 밑밥을 깝니다, 이제. 그리고 필요하면 크게 움직일 거다. 사실상 양적 완화를 이제 염두에 둔 발언이죠. 그래서 연준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다음 리세션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단계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그 기준금리의 그 차트를 보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연준이 다음 리세션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정책 기조로 바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구독자 그 코에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제보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국내 그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FOMC를 이제 거의 생방으로 지켜보신 분들이나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연준 그 FOMC 그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지금 흐름 그리고 FOMC에서 나타났던 정책 기조의 그 변화를 감지한 아주 영리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다음 리세션이 오면 현재 3%도 되지 않는 기준 금리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 리세션이 온다면 일단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모든 수단.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제외하겠다. 카드에서. 사용할 카드에서. 그리고 우리는 일단 전통적인 기존 방법을 먼저 사용할 것이다. 이거는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먼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와 QE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3%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경제 흐름, 실물 경제 흐름을 모두 감안했을 때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이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2018년 그 12월에 있었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현재 2.25에서 2.5%잖아요. 여기서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를 일단 배제를 할 거기 때문에 QE는 이 QE의 규모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 그림자 모델에서도 봤듯이 이 금리를 그때 당시에 5%를 낮췄는데도 정확히 말하면 5.25에서 제로죠. 5.25%를 낮췄는데도 그 정도 QE를 했다라는 거는 반대로 2.5%를 낮춘 상태에서 QE를 하려면 정말로 상당한 규모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일으켰던 그 거품 규모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QE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리세션이 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만약에 일단 이 전통적인 기준 방법 QE 당연히 2.5%의 그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출 겁니다. 다음 리세션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수준의 QE가 진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다. 그럼 사실상 시장이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채권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채권 시장이 이제 붕괴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어요. 시장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최종적으로 내놓을 겁니다. 이것은 시장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파산을 막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 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저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건드라크도 예상을 했죠. 그 채권금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국 시장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채권금리의 급등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왜 그 채권금리가 떨어지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 기존 2008년에 그 리세션 전후에 금리 흐름, 채권금리 흐름을 보면 이건 제가 저번 67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을 또 다시 놓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빨간색이 기준금리거든요. 빨간색이 기준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2018년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의 분위기는 동결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지난 그 사이클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 시점. 금리가 동결이 되는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금리가 이제 어쨌든 낮아졌다가 이제 정상화하는 이 사이클을 지난 거예요. 이 정상화되는 사이클을 지난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동결이 되는 이 사이클에 진입을 한 겁니다. 이 사이클에 진입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제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채권 금리 역시 더 이상 오르긴 힘들겠구나.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죠. 채권 가격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물론 전제 조건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채권 시장이 한마디로 지금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이 환경 안에서는 앞으로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사실상 금리 사이클,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그래서 채권 금리가 다 낮아졌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경우는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이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그 금리 차고요. 금리 그 차에 대한 그 타임라인이 쭉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이 구간이 금리가 동결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준금리 동결이 되는 이 시간이 대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체적으로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동결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기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차트 흐름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고 여기서 채권 금리가 거의 이제 붙어 다닙니다. 10년물과 2월물이 거의 이제 붙어서 움직여요. 동결이 되는 이 사이클에서. 그리고 나서 리세션이 발생이 되기 전에 정말로 경기 침체, 이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가 2007년 10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준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다가 리세션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제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갔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는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기준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다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동결이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동결이 되는 기간이 1년에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입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동결 구간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리고 굉장히 유력하죠. 지금 시점이 이제 이 시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약 여기서 넉넉하게 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또는 올해 3분기까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 후 다시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이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간은 리세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구간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가 될지 일단 그 건드라크 방송에서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그 차트 흐름을 가지고 기존 그 역사적 이번 사이클에서의 그 리세션을 이제 데이터를 다 겹쳐본 결과 약 54주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이제 1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러한 분석과도 지금 금리 흐름이 어쨌든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지난 시간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지난 리세션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 그때 일단 1990년대 리세션입니다. 기준금리가 최고치를 찍고 그 이후로 이때가 대략 89년 6월달 그리고 그 다음 리세션이 이제 처음 오기 시작한 게 7월달입니다. 정확히 거의 1년이에요. 1년. 이때 1년이 걸렸습니다. 금리가 최고치를 찍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때 역시도 2000년 6월에 이제 기준금리가 최고치를 찍고 그 이후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체적으로 7월
그리고 2월입니다. 그 다음 리세션이. 대체적으로 한 6개월에서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리고 이때는 7월 달에 동결이 시작이 됐어요. 2006년에. 그리고 나서 2007년 10월 달에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한 1년 2개월 정도. 1.2. 1년 2개월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최고치에 다다른 이후 6개월에서 1년 전후 요 기간 이후에 리세션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 놓은 거고, 이 점선 부분은 저의 그냥 예측입니다. 개인적인 예측이고, 지난 그 과거 데이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예측을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금리 동결 이제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치면, 요 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 정도가 될 거다. 1년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그 이후 리세션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그 전으로 금리 인하가 먼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처럼. 그리고 이 기간에 제로 금리로 떨어뜨릴 거다. 그리고 엄청난 QE, 그 규모는 이제 저도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작 2.5%를 낮춰놓고 나머지를 QE로 이제 다 부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위기 때랑은 차원이 이제 틀릴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예상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흐름, 그리고 금리에 대한 예상 흐름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미국의 S&P 500 선물 시장입니다. 어쨌든 그 중요하게 여겼던 이 추세선 돌파 확률을 굉장히 저는 낮게 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파를 만들었어요. 어제는 그 FOMC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추세를 이제 결국 돌파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완벽히 기술적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이 고점을 갱신하는 그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그 금 차트가 돌파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같이 언급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물 시장도 역시 이러한 그 과정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돌파하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돌파는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흐름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결국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올라왔던 이 3파동 구조를 5파동 구조로 바꾸려는 이제 흐름으로 이제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그 1년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1년 정도잖아요. 1년 정도의 그 시장이 일단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큰 충격이 오거나 뭐 지정학적, 정치적 이러한 그 이슈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일단 그 시장은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댓글 중에서 구독자분 한 분, 그러니까 쇼뉴님이 이제 예상을 했듯이 이번 FOMC에서 만약에 시장을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이제 다시 하방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서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 움직임을 위해서는 FOMC에서 시장에 화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말씀이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뭐 큰 하락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정학적 이런 이슈를 이제 제외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이것을 돌파하고 이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한 이후에는 다시 이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그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확신은 아직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뭐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한 채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다음 위기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각자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 메일에 보면은 선물 투자 그리고 인버스 투자 또는 지수 관련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47번 영상이었죠.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면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투자 기준과 그리고 자기만의 투자 법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준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시장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위험자산도 오르고 있지만 그 안전자산도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죠. 통상 그 위험 시장이 정말 긍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안전자산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안전자산과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이제 구분되는 게 금과 은 시장, 기금속 시장이죠. 그리고 채권 시장입니다. 여기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고 주식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경제 흐름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 몰리는 돈이 스마트 머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기적인 그 통화 정책으로만 호재를 만드는 그러한 식의 그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성 자본을 봅니다. 투기성 자본. 그리고 스마트 머니는 다 이쪽으로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 차트에서는 중요한 추세선을 넘고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이 고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단기 추세에 대한 그 하방 지지 영역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금과 은 차트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이 흐름이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또 다시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 금시장과 은시장의 그 상승이 지난 그 시기를 보면은 주봉으로 볼게요. 이건 좀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죠, 이때. 기준 금리가 이때 당시 기준 금리가
2006년 7월 달에 2006년 7월쯤에 기준금리를 최고를 찍고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동결이 됐느냐? 2007년 한 10월 정도까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흐름을 보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를 예상을 했죠.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동결이 된다는 것은 일부 시장에서 경기 둔화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경기 둔화가 이제 예상되는 그 흐름까지 금과 은 시장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넘어가는 시점. 침체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계속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거대한 위기로 이제 전환이 되죠. 침체에서 금융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금융위기로 전환이 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이머징 마켓이나 기업들은 달러 유동성 위기를 이제 겪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강달러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 시장은 이때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하락한 이후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부양책을 꺼내들죠. 부양책을 꺼내들고 이제 이때는 이제 QE를 썼잖아요. 2008년에 QE를 썼기 때문에 QE를 통해서 달러 약세 그리고 제로금리 이러한 그 역량으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금과 은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거의 그 상황을 또 대입을 해보면 어쨌든 전반적인 이 흐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고점도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의 그 유동성 위기가 이제 발생이 되면, 즉 금융 위기가 이제 발생이 되면 금과 은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귀하게 되는 그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그 하락은 심각한 하락이 아닙니다. 그동안 상승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천문학적인, 정말로 우리가 기준금리가 현재 2.5%에서 사실상 이제 동결된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여기서 QE는 엄청난 수준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QE보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 QE에 의한 상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QE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 확신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는 건 그동안의 이 상승이, 금과 은의 이 상승이 나중에 요렇게, 여기가 2011년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차트에서. 물론 중간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 종이 금시장과 종이 은시장은 디폴트가 되겠죠. 실물시장에서의 가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중요한 그 기간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은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금시장, 은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이러한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시장에서는 일단 연준의 통화정책에 의해서도 위험자산 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시장과 은시장 역시 달러의 그 약세 흐름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이어지는 그 시기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댓글에 남겨놨었죠. 위험자산의 경우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해서 큰 하락은 없고 이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다. 그리고 안전자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제가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 이제 차트인데, 제가 지난번 그 건드라크 방송에서 달러에 대한 이 오파동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차례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드라크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94까지. 여기가 이제 38.2% 이제 기본적인 조정 구간에 해당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내려오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형식의 또는 뭐 이런 형식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향후 1년 동안. 그리고 침체나 위기가 발생이 돼서 이제 달러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이 이제 된다 싶으면은 이것이 뭐 큰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고, 그리고 달러 유동성의 위기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의 위기가 달러 인덱스가 자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더라도 달러 유동성의 위기로 달러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나머지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반드시 달러 유동성 위기가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 위기 때 이렇게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 이 사이클에서 달러 하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달러 유동성의 위기에서 이렇게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QE가 적용이 되면서 달러가 하락을 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락하는,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그 통화의 가치는 훨씬 더 크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더라도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함부로 섣불리 이제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된 하락, 그리고 여기서 이런 형식의 플랫 반등이 나온다고 제가 일단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38.2% 라인까지 결국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 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그 나오는 지표들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2008년보다도 안 좋고 오히려 IMF 시기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나오는 지표들이. 그리고 일부 지표들은 IMF 당시보다도 더 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장을 계속 좋게만 볼 수 없고, 미국의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그 호재가 이미 반영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은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얼마나 클 거냐,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무역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동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크게 하락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 없는 구간으로 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RSI 지표도 지금 보면은 뭐 과매수 구간에 이미 진입해 있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이 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의 FOMC 기대와는 달리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가더라도 우리는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고 상승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상승을 이어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바닥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여기로 봐야 됩니다. 여기를 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될지는 아직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 가능성까지 이제 열어놔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 고점 넘기 정말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흐름이 굉장히 좀 미국 시장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원달러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 차트의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넘어야만 한 그리고 1150원을 완전히 넘는 이 구간에 위치해야만 원달러 확률에 엄청난 그 상승이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달러의 약세가 이제 당분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추세를 뚫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 구간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까지 여기서 계속 이 구간에서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만약 이것까지 깬다? 그러면 이것까지 깬다. 그러면 전체 그 상승에 대한 그 조정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088원? 정말로 크게 떨어진다면 1100원이 깨지는 거죠. 일단 여기도 다 이제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 라인인데 최대로 봤을 때는 109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1년 정도의 그 기간에 그리고 달러 유동성의 그 위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것까지 다 뚫을 겁니다. 이것까지 다 뚫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뚫어서 어디까지 뚫을 거냐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그 달러 유동성 위기 때는 1597원까지 갔었죠. 1597원까지 갔는데 일단 이 수준까지 일단 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이 기간에 엄청난 양적 완화를 이제 할 거고요. 분명히 이러한 그 리세션이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장이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모든 통화가 심각한 가치 하락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그때는 뭐 금과 은을 그 보험을 들었던 금과 은을 정말 사용해야 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다음 양적 완화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 환경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화폐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달러에 대한 그 투자를 물어보셨던 분들, 그리고 보험으로 금과 은과 함께 이 금융위기를 대비해서 달러 유동성 위기를 대비해서 달러도 일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달러 역시도 금과 은과 같이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역시도. 그래서 달러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속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이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똑같아요. 금과 은도 분할로 하게 되면은 값이 오르든 내리든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보험으로 지켜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듯이 달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과 그리고 금리 흐름 예상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장기 협상으로 전환될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최대 이슈이자 핵심 쟁점이죠. 직접 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 강제 이전 중단 이런 핵심 쟁점에 대한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최후 통첩격으로 90일의 협상 시한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트럼프 트윗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번에 무조건 해결할 거다.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할 거다. 무조건 모든 사항을 합의할 거다라고 계속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중국에서 나온 그 얘기를 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미국 관점과 중국 관점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중국에 대한 관점은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연구소장 출신 장앤성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이 1월 29일입니다. 엊그제예요.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개최한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 관변학자입니다. 이 장앤성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그 핵심 쟁점이 다 이거잖아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중단,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이러한 그 4차 산업의 패권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개혁 문제를 미국 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삼은 3월 1일 전에 해결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변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관세 전쟁은 합의할 거다. 이 합의사항 내용에는 뭐 다시 미국 상품이랑 서비스에 대해서 수입을 다시 확대할 거다. 그리고 시장을 개방을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개방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아닙니다. 중국 쪽에서 그 지분을 전부 다 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그 시장 개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냥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와서 충분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낄 정도까지는 개방을 할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거고 미국이 요 사항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양보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핵심 쟁점에 대한 것은 따로 분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중국도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에 대한 패권,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 역시도 이것을 중국에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이 모든 사항들까지 다 합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대변하는 이 학자는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합의할 거다.
일단 관세 전쟁만 합의하더라도 시장에 호재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관세 전쟁만 실제로 합의를 하고 이것들을 합의 안 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TV에서 최근 말했던 이 내용들에서 한 발 물러서서 중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제 관세 전쟁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중으로 이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일단락 시키려고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관세 전쟁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지금도 계속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미국도 이제 지금 피해가 누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관세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만 이제 합의하기 위해서 중국이 요것을 양보를 하고 대신 이거를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고위급 회담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모든 그 합의를 할 거다 말 거다 이 결과 자체가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각각 돌아가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최후 협상에 나설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되겠죠. 1차가 저번에 있었던 그 협상, 그리고 요게 2차 협상,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마지막 3차 협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진행 사항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관점대로 흘러갈 것이냐, 미국의 관점대로 흘러갈 것이냐, 이것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빼먹지 않고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서 각자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고, 미래 대비와 더불어서 현실에서도 충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설날 명절 기간이죠. 설날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요 방송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나온다 하면은 월요일은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수요일은 좀 불가능하고, 월요일은 방송을 할 수 있겠지만 뭐 특이한 이슈가 없다면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커뮤니티란 있잖아요. 거기다가 간단히 멘트 남길게요. 월요일날 방송 최종적으로 없고 설날에 대한 뭐 인사를 뭐 올려드리겠죠. 그래서 일단 월요일, 수요일은 방송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지 않거나 이런 최종 판단을 제가 일요일날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 명절은 이제 다른 거 다 잊고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설날 기점으로 2019년이 되는 거잖아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2019년에 굉장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사는 결국 인간이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큰 위기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19년에 큰 복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의 대비도 잘 하시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충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분들과 그리고 친구분들, 여러 지인분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